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안녕하세요. 365일 쉬지 않고 달리는 경매백과사전 정승천 편을 진행하고 있는 경매하는 슈퍼맨 경슈 인사드립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저의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마니또 K 스파레주 부활 31기 마니또 K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본격적으로 경매 투자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송대한 회원님의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대한 회원님은 13개의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이제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은 수료하고 나서 지금 거의 횟수로는 5년 정도 됐는데 그 5년 동안에 다양하게 경매 물건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요. 스터디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부동산 뉴스나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분석에 좀 집중을 좀 했었고요. 그런 스터디를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완벽하진 않지만 물건을 보고 그리고 이제 지역이 나온다면 그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호재 부분이나 아니면 교통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에 세팅을 좀 해놓은 상태라 시세 조사하는데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매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낙찰은 부활 31기에 진행했던 물건 한 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될 시간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세조사나 아니면 부동산 뉴스를 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경매 낙찰 성공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제일스라는 빌라이고요.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된 계기는 부하 31기에서 팀별 물건 선정이 있었는데 그 물건 선정에서 진행됐던 사건이었고 충남 아산이란 곳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된 게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면서 최초로 이제 알게 됐죠. 그 전에는 아산이라는 곳은 이제 온양온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외에 뭐 아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산이라는 곳, 제가 살고 있는 광주가 아니고 제가 주로 생활하고 거주하고 있던 전라남도가 아니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생소했던 충남 아산에 투자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건 바로 스파레주의 교육 이념에도 나와 있지만 스파레주의 우량 물건의 정의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투자할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나에게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물건 선정을 했고요. 내가 아는 지역에 한정돼서 물건 검색을 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나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아니면 더 많은 월세 수익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물건을 알아보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팀에서 조사했던 물건은 충남 아산 배방읍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택지 조성을 하고 있는 곳에 알박기 형식으로 있는 아파트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다 이제 택지 조성이 돼 있고, 아파트 단지 2개만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사용 승인 이후에, 사용 승인이 1990년도 초반이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돼 있던 물건이었고요. 거기를 봤을 때 분명히 개발 압박은 받을 것 같고, 조만간 재개발은, 그 택지의, 재건축이죠. 재개발은 아니고 재건축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바로 투자를 했을 때, 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재건축하는 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수익을 투자금을 회수가 일부 되고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다 보니 같은 지역 충남 아산에 있는 방축동에 제일스라는 곳도 이제 12개의 물건이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조사를 하게 됐고, 팀원이 그때 한 5분 정도 되셨는데, 5분과 함께 시세 조사를 해봤고요. 시세 조사를 한 결과, 방축동이라는 곳이 온양온천역과, 차로 이동하면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됐었고요. 그로 인해서 온양 시내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식자재 마트가 있어서, 그리고 유니클로 매장, 그리고 주변에 도보로 6분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스타벅스 DT가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이힐스가 위치해 있는 입지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곳은 아니다, 이런 결론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세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에 전화를 해보면 그 제이힐스에 대해서 안 좋은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온양온천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바로 제일스 뒤쪽으로 철도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소음이 심하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4층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임차인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 인식이 안 좋게 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월세 시세와 전세 시세, 매매가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제 감정평가서에는 1억 3천으로 감정가가 1억 3천으로 잡아져 있었는데요. 실상적으로 매매 시세를 보니까 한 8,500에서 9천 정도까지 나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세 조사를 하다 보니 금매 물건이 나와 있는데 6천짜리 물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같은 팀원이었던 보안우님께서 이제 그 부동산과 통화를 해봤었는데, 실상적으로 보니까 6천은 잘못된 물건이었고 한 7천대는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매로 7천 정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안우님께서는 그 금매 물건을 잡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전세는 평상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 자체가 전세 5천 정도로 살고 계셨고요. 월세는 500에 50, 1000에 45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0에 45, 그리고 500에 50이라고 치면 전월세 전환율을 했을 때 1000에 5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전세는 보통
한 1억 정도가 나와 있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전세 5천에 500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5천에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세 가격 자체가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에게 여쭤보니 분양했을 당시에 분양률이 너무 저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1,000 정도에 내놨었는데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5,000원에 전세를 내가지고 현재 세입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세팅이 된다고 했을 때 전세 시세는 한 적어도 지금의 5천보다는 높게 설정이 될 수가 있고 한 7천, 8천, 많게는 9천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조사가 끝났고 이제 도기한 협회장님께서 이제 저희가 선정한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으시고 이 물건 자체도 천안 아산이라는 곳이 향후에 발전될 여지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주택시장이 활성화된다 하면, 매매 시세도, 지금 현재 1억이었었는데요. 매매 시세도 1,000 정도는 올라서 1,100 정도, 오른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매매 시세 차액 자체는 2,500에서 한 3,000 정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률 자체도 지금의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수익률을 하면 투자했을 때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낙찰가 부분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셨고,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써야 되겠다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때 협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물건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셨을 때가 거의 한 새벽 1시 반, 2시까지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그 교육생들을 위해서 본인의 열정을 다 담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신 도기한 협회장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경매학원에서도 제가 공부를 해봤었기 때문에 도기한 협회장님의 교육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교육생을 생각하시는 마음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마치고 이제 입찰을 들어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물건을 선정하고 나서 이제 물건을 배분을 했는데 12개라서요. 한 라인당 4개의 호실이 있었고 그 라인이 4개 정도가 있었으니까요. 3개 정도가 3개 라인이었으니까 12개 호실이었습니다. 그걸 4개 호실 한 사람당 한 라인씩으로 배정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뭐 원하는 층이라든가 그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 그 한 개 라인씩을 들어가게 됐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 세입자가 있는 라인을 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세 세입자라 하면 그 돌려받지 못하는,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좀 많이 있어서 좀 부담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상적으로 제가 인수할 금액은 없었지만 이런 명도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전세 세입자가 많은 라인이 경쟁력이 좀 더 덜하지 않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인을 선택을 했고, 다른 다른 팀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라인으로 다 이제 배정을 받으셨고요. 실제 입찰기일 날 가서 보니까, 입찰을 발표가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개 호실이 모두 낙찰이 되었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그 입찰에 참가했던, 그 스파레주 후배 기수에게 좀 몇 개씩을, 뺏기셔서, 1개, 2개 정도, 낙찰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 다른 후배 기수에서, 4개를 낙찰을 받으셔서, 총 10개를 저희 스파레주 교육생이 받게 됐고, 나머지 2개는 일반 입찰자가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5,657만원 세 건 다 합해서 5,657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보증금이 2,000여만 원이 회수가 됐고, 실제 투자 금액은 3,157만 원. 그러니까 각 호실별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회수가 1,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고, 연수익이 1,008만 원, 그리고 수익률이 32% 정도 나오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투자 물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명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를 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명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스파레주에서는 명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즐거운 명도라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명도가 왜 즐거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경매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이 명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이 명도를 잘 진행함으로 인해서 경매를 계속 오래 지속하느냐, 아니면 명도에서 좀 안 좋은 기억이 계신 분들, 트라우마가 생기신 분은 경매를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이기 때문이죠. 저희 스파레주에서는 명도에서 즐거운 명도가 있고요. 즐거운 명도에는 말로 하는 명도와 법으로 하는 명도가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말로 하는 명도로 모든 명도가 완료가 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말로 하는 명도로 진행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거기에 다른 욕심을 부린다거나 했을 경우에 법으로 하는 명도로 진행해서 가장 빠르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법으로 하는 명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 비용과 시간이 동시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로 하는 명도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낙찰을 받고 3개의 물건이었는데 모두 원활하게 명도가 끝나서 명도라는 게 이렇게 쉬웠나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3명의 임차인이 계셨는데 모두 실제 점유를 하고 계셨고요. 2명 같은 경우에는 이사는 일정이 있어서 4개월만 더 살다가 나가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한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원하셔서 계속 거주를 원하신 분은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금액, 왜냐하면 목표했던 월세 세팅이 500에 50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리 없이, 왜냐하면 수리비가 들지 않고 계속 사실 수 있으니까, 수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목표했던 금액 그대로 500에 50에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의 시간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명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임차인에게 준다면 금액 돈이 추가적으로 이사비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사비를 요구하신다면 시간을 드릴 수는 없으니 바로 언제까지 이사를 가주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임차인 두 분께서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명도 기간에 명도할 때 말씀드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시간적으로 4개월을 더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이사를 가실 때 이사비용은 따로 들지 않고 배당 받으실 때 배당 금액을 그대로 받아가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기존 세입자들 자체도 경매 기간이 1년여 동안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매의 프로세스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사비 부분도 말씀도 없으셨고,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명도가 이렇게 쉽게 끝났었는데, 기존에 이제 두 임차인이 4개월을 거주를 하시고 이사를 가고 나서가 문제였죠. 이제 그때 시기가 4월 달이었고 4개월을 거주를 하고 빠져나가실 시기가 5월 중순 정도, 8월 중순 정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 8월 중순이라 하면은 이제 휴가철이 끝났고 명절이 얼마 안 남기고 있던 때였어요. 그럴 때가 이제 이사철은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인을 맞추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은 됐었는데, 실상적으로 이제 이사 가기 한 달 전부터 이제 주변에 공인중개사에 임차를 마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해봤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철길이 뒤에 있어서 시끄럽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임차인을 맞추기가 힘들다. 그리고 뭐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이제 돈을 더 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해주라.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낙찰받은 다른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은 뭐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지금도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약간 좀 긴장이 됐어요. 이거 못 맞춰서 공실이 길어지면 이자 비용만 나가고 추가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일단 다방, 직방, 그리고 피터팬까지 공고를 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를 그때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부동산 홍보를 위해서 이제 블로그로 홍보를 위한 블로그도 작성을 하고, 이걸 이제 부동산에 다 뿌려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임차인을 맞추겠다고 한 부동산은 그 실제 아산 제1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고 좀 떨어진 온양온천역 뒤편에 있는 용화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은 내 물건에 대한 그 장단점을 파악을 잘 하고 있어서 더 유리하게 더 빨리 매물을 맞춰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동산은 주변 부동산이 아니고, 그 주변 부동산은 물건에 단점만을 부각시켜서 그런 그 안 좋은 점만을 부각시켜서 월세를 좀 더 내리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화동에 있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하시면서 세입자를 금방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감사의 의미로 한 달 월세를 그냥 수수료로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세를 마칠 때 되면은 세입자가 나와서 임차인을 또 드릴 때가 되면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지만 공실 기간 없이 바로바로 마칠 수 있다는 게 그 25만 원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임차인이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4층에 들어온 임차인 같은 경우가 500에 50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기존에 전에 있던 빌라에서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00만 원만 냈고 2달 뒤에 보증금을 받으면 그 나머지 200을 보증금을 같이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200만 원이 못 들어왔으니까 이제 월세 부분에서 지금 500에 50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500에 53으로 일단 월세를 좀 3만 원 정도 높여서 하기로 그렇게 계약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첫 달부터 그런데 이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독촉을 하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고 문자를 해도 문자를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이제 해도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일단은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소통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게 한 달이 되고 이제 2달 때쯤 돼서 계속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요. 어떨 때는 집안에 이제 아버님께서 작고를 하셔서 지금 거기에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한다고 하고, 그 뒤에는 그 아버님 명의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타면은 납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그 돈이 안 나와서 계속 납부를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아서 직접 이제 찾아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었는데, 그날이 마침 이제 아산 스파레주에 그 S클럽에 송년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겸사겸사 해서 거기서 임차인을 만나고 송년회 그 S클럽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려고 이제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임차인이 또 안 오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안 좋은 기분으로 이제 아산 스파레주에 가서 이제 협회장님께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럴 때는 법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나 아니면 법무사를 쓰더라도 비용이 내가 받을 금액보다 높으니까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비용이 별로 안 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결정이 나면 그 유체 동산까지도 같이 가압류를 걸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조언을 들었을 때 뭔가 해방감을 들은 느낌, 모든 고민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다 확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게 법으로 하는 명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명도가 너무 수월하게 끝났고, 또 앞으로 언젠가는 법으로 하는 명도도 진행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법으로 하는 명도를 한번 진행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전자소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자소송이란 게 처음에 몰랐을 때는 소송이란 게 엄청 어렵게 생각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방향이 정해지면 어떤 누군가는 꼭 어떤 방법으로든 그 진행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또 찾아보면 자료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서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4주 만에 진행이 됐고요. 이때 이제 강제 집행까지 같이 하면서 실제 이제 임차인과 강제 집행을 하면서 개고장을 붙이면서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었고, 바로 납부를 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나왔지만, 그래도 못 믿어서 명도 소송은 계속 진행을 됐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세가 그래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도 소송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거의 한 3개월째 되는 날 명도 소송이 완료가 됐고 판결이 났고요. 그렇게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 강제 집행 신청을 했어요. 그 날짜까지 잡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임차인에게 이래저래해서 강제 집행 일자가 잡혔고, 그걸로 인해서 물건을 다 드러낼 것이니까 그때까지 모든 것을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하시면 명도 소송까지는 종료를 하고 비용은 본인에게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결국에 그 임차인은 강제 집행하기 한 3일 전에 이사를 완료했다고 문자가 왔고요. 직접 가서 봤더니 인덕션과 가구, TV 그리고 에어컨을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옵션으로 제가 쓰려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법적으로 하는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하는 소송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임차인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말로써 하는 명도와 법으로 하는 명도가 어느 정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도전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직접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던 명도소송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부동산 경매 투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시세조사와 우량 물건을 선정하는 팁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